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혁신과 규제, K게임의 성장 동력이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게임 산업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2021년 하반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메타버스, B2E 이런 키워드들이 주축이 되면서 게임 업계 쪽에 상당히 또 관심이 많이 갔었던 시기인데 그 이후로는 사실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다소 멀리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기에 게임 산업을, 게임 업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챗 GPT의 열풍이 게임사들도 관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AI 기술이 게임 쪽에서는 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챗 GPT 저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열풍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리더라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챗 GPT를 써봤는데, 네. 그게 이제 현재 쓸만하다는 느낌도 좀 있지만 여전히 약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해봤냐면, 이제 야, 예. 일론 머스크 인간성이 좀 어떠니? 너무 좀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네. 그랬더니 예. 그 남의 인간성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와. 라고 해서 싹 피해가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유명한 인물이고 뭐 여러 가지 혁신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라고 네. 하면서 살짝 발을 빼는. 아. 그다음에 제가 또 어떤 질문을 해봤냐면 네. H소프트가 향후에 성장 가능하니?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예. 그건 재무정보, 시장정보 등 더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거 뭐냐면 난 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모른다는 답변도 좀 재밌게 하네요. 예, 예. 살짝 그러니까 예. 이 레토릭을. 그래서 챗GPT가 특히 이제 에세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학에서도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국제고인가 외고에서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전원 그래요? 0점 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챗GPT를 써가지고. 실제 사례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이미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원 F 처리를 했는데 게임도 결국은 이제 이 챗GPT의 열풍 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AI 기술이 지금 한 차원 더 도약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테니 예. 당연히 게임 쪽에도 녹아들겠죠. 근데 이제 좀 저는 이번에 챗GPT 소동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게임 회사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AI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통 짧게는 한 5, 6년에서 길게는 거의 한 10년 동안 개발하고 있었는데 오래 해왔네요, 상당히.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챗GPT가 나오기 이전에 이런 서비스의 가능성을 충분하게 예상하고 AI는 범용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게임에 좀 적극적으로 접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QA에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도입하는 하는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여러 회사들이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의 AI 어떤 전체적인 기술의 변화를 속도를 보면 그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지 않았나라는 아하. 그러니까 AI를 게임에 접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예. 상당히 오래전부터 봐왔음에도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었음에도 그렇습니다. 예. 그 접목이 좀 늦어지고 늦었다는 있었다. 거죠.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다이내미즘, 좀 동력을 좀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오늘 이제 결국 주제인 챗GPT를 게임이 이제 어떻게 쓸 건가 하는데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 게임에서 썼던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좀 있고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결국엔 NPC입니다. NPC. NPC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 하다 보면 마을에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있는 주민 같은. 예, 물어보는 거죠. 예, 예, 예. 오늘 내가 어떤 퀘스트, 이제 과제입니다만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하면 나한테 뭘 줄 거죠?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이제 NPC라고 부릅니다만 네.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롤 같은 게임을 해보면 양쪽에 팀으로 이제 대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으로 대결을 대전하는데 펼치죠. 우리 쪽은 사람인데 저쪽은 사람과 AI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AI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하는데 이미 그러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 있었던 AI보다 지금 한 단계 발전한 AI가 대결에 참여를 한다면 조금 더 흥미진진한 대결로? 예, 그러니까 레벨을 맞춰주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이미 이제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란 게임에 무한의 탑이라는 그 과정 퀘스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AI를 집어 넣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AI라는 것은 특히 이제 챗GPT 정도가 되면 그 이전도 그렇습니다만 네. 보게 되면 결국엔 인간을 간단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난이도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자극하고 흥미를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카지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블랙잭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49대 51이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한 51 정도 되고 인간이 49 정도 됐을 때 가장 자극을 받는 가장 흥미롭고 예, 짜릿하죠 이겼을 때. 예. 그때 AI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 AI를 그러니까 인간의 레벨에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어떤 AI를 지금 투입을 하는 이미 이제 투입을 해서 실험을 인소프트는 했습니다만 네. 다른 게임사도 아마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이건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더 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의 유저에게 플레이어에게 걸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레벨이 20이면 20, 30이면 30에 맞게 그 사람한테 맞는 퀘스트를 열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 맞춤형 개별적으로 맞춰서 한다는 게 사실 정말 고수여야지 예. 훨씬 위차원에 있어야지 맞춤 플레이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예. 그 길을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퀘스트를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걸 열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이제 당신은 이러이러한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그런 가이드해주는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다음에 지금 또 게임사가 많은 코스트를 지불하고 있는 게 이제 QA입니다. 흔히 네. 이제 GM이라고 게임 마스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네. 그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럴 때 AI를 써가지고 이제 자동화를 시켜놓으면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뭐 보험이나 이런 데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와 있거든요. 텍스트를 예. 치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들은 1차적으로 다 AI가 처리해버리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게임도 이미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텍스트로 또 메일을 보냈을 때 그 메일에 대한 답장을 하거나 실제로 아니면 음성으로 했을 때도 음성 인식을 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질문들은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은 이제 다음 단계 인간에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앞에의 QA에서 게이트웨이 즉 앞쪽 질문들을 다 AI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질의응답을 했을 때 사실 과거의 AI 기술이었다면은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의 질문만 예. 이해할 수 있다거나 했을 텐데 지금 한 차원 좀 도약한 이런 챗GPT 같은 이런 AI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질의응답이 예. 가능하겠다. 다만 이제 이 게임 회사가 이제 가지는 어려움이 이게 있습니다. AI가 답변했을 때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 그게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 회사가 책임져야 예. 됩니다. 아. 예, 그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장 이슈는 아닙니다만 먼 장기적으로 보면 AI가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생성형 AI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게 뭐 이용자가 어떤 요구를 하면 그에 맞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예. 기술이죠. 예.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게임을 완전히 이제 제로 베이스에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예를 들면 게임 엔진의 일부에 AI적 툴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특히 그래픽 툴들이 그런데 네네. 간단한 명령어 몇 개로 뭐 배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건 이미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향후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상당한 정도로 이제 코스트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AI가 이제 개발 과정 전반에도 아마 사실 빠르게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게임 산업, 게임 업계에 아예 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이 되겠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 뭐 향후에 뭐 2, 3년의 이슈는 아닐 거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엔진에 그런 AI 툴들을 지금 집어넣는 단계이거든요. 네. 그러면 엔진을 불행하게 되면 한국은 게임 엔진을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죠. 언리얼하고 유니티라는 두 개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과거처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즉 개발의 인건비 즉 그 개발자 코스트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동안 게임 업계 쪽에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었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과거 이제 온라인 게임 때는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높습니까? 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100억 단위, 네. 100억에서 한 400억 이렇게 봅니다만 그런 어떤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럼 반대적으로 이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개발자들을 둘러싼 쟁탈전인데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AI 시대죠. 사실 아까 저희 2시 구간에 시황을 보고 오셨을 때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특징주로 이 주식시장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챗GPT의 그 열풍, 이 등장 이후에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게임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게임 내 NPC에 이게 좀 들어가면 조금 더 재밌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팀 대결을 펼쳤을 때 AI가 더 접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게임 개발에도 일부분 참여를 하게 된다면 게임 업계 쪽에서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단기간에 펼쳐질 건 아니고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죠. 자, 그리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뭐 언급해 드렸는데 P2E 알고 계시죠? 플레이 투 원. 이 돈 버는 게임에 대한 열풍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국내에서는 이 규제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교수님, 이 국내 전망은 P2E 아직도 좀 불투명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법원에서 1월 달에 판결이 지금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판결, 예, 일심이 나왔는데요. 다 P2E를 불허하는 현재 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P2E 게임은 금지하는 게 맞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P2E가 향후 한국 시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없다. 지금도 법원의 판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보다는 이대로 계속 합법화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점이시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법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P2E를 추진했던 그 기업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P2E가 사실은 국내에서 특히 이제 사행성 이슈, 과거 이제 바다 이야기처럼 도박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바다 이야기 그때 좀 난리가 났었죠. 참.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가 제일 큰 게 정부, 문체부 같은 정부와 국회,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대단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도박, 그러니까 사행적 요소 또는 P2E 게임에 진입하기 위한 부분을 충분하게 차단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무돌 삼국지라고 부릅니다. 뭐 무한돌파 삼국지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P2E라는 법 체계를 그냥 무시하고 바로 그냥 출시를 해버렸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돈은 그 회사가 좀 벌었다고 보입니다. 되게 한 150억 뭐 이렇게 벌었다고 보입니다만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고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규제에 들어가는 결국에 게임을 금지하게 된 이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공감대하고 사회적인 어떤 공인을 받기 위한 노력들 이게 결국 P2E 게임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이제 법원을 설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원은 그러면 보수적으로 판결할 수 없고 현 법 체계에서 판결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이번에 명확히 밝혀진 거고 그러면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대를 끌어냈느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졌느냐라고 볼 때 결국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향후에 결국은 지금 이미 이런 상태에 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P2E 게임이 대단히 중요했던 게 지난번에 이제 위메이드의 그 코인의 상장 폐지. 그때 참 많이 충격이 컸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왜냐하면 유통량이 30%나 차이가 났다는. 그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어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으켰기 때문에 향후에도 P2E가 다시 한번 이게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게임사들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과거에 이제 P2E 게임이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 사회적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그 산업은 전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재도 이제 P2E 게임을 추진하는 건 기업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P2E 게임 한 열풍을 체감들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참 이 규제, 합법화가 좀 어렵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판결도 사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앞으로도 이게 합법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진단이 좀 나왔네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사행성 관련된 우려, 정부의 두려움도 한 몫으로 작용이 될 테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사회적인 공감대입니다. 이 공감대가 없이 정부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그런 지금 노력이 좀 앞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고 그 노력은 게임사들 쪽에서도 상당히 또 일부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P2E 게임. 자, 그래서 그런지 이 게임사들이 점차 국내 합법화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다
보니까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이 게임사 투자 계속 좀 이어질까요? 예, 근데 P2E를 추진하고 있는 이제 몇몇 게임사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P2E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의 상황을 밀고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 이제 국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해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해외 시장도 이제 가지고 어려움이 뭐냐면 P2E 게임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게임의 메인 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왜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엔 게임 유저들 사이에 게임의 공정함을 추구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게임의 공정함을 추구하는 소위 문화요? 말하는 그러니까 이 페이 투 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돈 주고 사서 게임을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페이 투 윈의 대표적 게임이 우리나라 NC소프트 이제 리니지 M, 리니지 2M이거든요. 네. 그런 게임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하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개인의 노력, 경험 이런 것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산 아이템이나 돈 주고 산 어떤 능력으로 쟁취를 하는 것. 이거 그 게임원에서 맞지 않는다. 예. 근데 P2E 게임도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과 결국 결부되어 있다는 거, P2E가. 네. 결국에는 P2E에서 채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많이 사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 모순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연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그런 미국의 유럽의 선진국 게임 시장의 유저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고, 지금까지도 사실 엑스 인피니티가 나와서 한번 열풍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 성공한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결국에는 P2E 게임을 누가 하느냐를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동남아 유저들입니다.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엑스 인피니티 그것도 사실 그쪽에서 인기가 많았던 거죠. 사실 그것도 필리핀입니다.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소득이 낮은 지역의 게이머들이 P2E 게임을 주로 하는, 그래서 P2E 게임은 결국에는 거기에서 채굴돼서 나오는 코인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사는 게 아니고 게이머들은 주로 팝니다. 아, 그래요? 네, 채굴해서 나오는 코인을 파는 거고,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생활비하죠. 사실 P2E 게임을 주로 즐기는 유저들의 경우에는 게임을 즐긴다라기보다는 돈 버는 행위 자체를 즐긴다. 그게 생계형 유저입니다. 아,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게이머들이, 일반 게이머들은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생계형 게이머들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네. 싫은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도 결국엔 이제 P2E 게임 전반에 대한 어떤 열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P2E 게임을 추진하는 어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많은 눈길을 좀 돌리고, 최근에는 먼저 이제 중동 이런 데도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P2E 게임 해외 시장으로 뭐 국내 좀 어렵다 보니까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기도 한데, 게임사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아, 이거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이 게임의 공정함에 대한 게임 문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게임 시장이 메인 무대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시장이 큰데요. 여기서는 이 공정함에 대한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P2E, 이 돈으로 구입한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로 게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문화라서 P2E 게임의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보통 이 국민소득 낮은 지역의 이 게이머에 좀 잘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생계형 유저가 많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메인 시장의 유저층과는 성향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이쪽 지금 잘 소비가 되어 왔던 동남아 지역에서도 P2E 게임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콘솔 시장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콘솔 시장, 우리나라 이제 게임사들이 콘솔 시장에 대한 콘솔 게임 개발에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측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과거보다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제 모바일 게임의 수준이 콘솔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검은 사막 등등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과거보다 훨씬 개발력이 높아졌다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K 게임의 장기적인 개발 역량을 이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결국은 콘솔 시장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합니다. 네.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온라인하고 모바일 게임 시장이 결국에는 포화 상태다. 네. 이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콘솔 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존 시장이 이제 정체되면서 결국에는 콘솔 시장으로 이렇게 내몰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P2E 이야기 말씀드릴 때 사실 이 확률형 아이템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언급을 좀 들어봤는데 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요. 지난달 30일에 이 거한 소위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고요. 이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이 의무 공개가 되고 나서는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예, 의무 공개가 되고 나면 과거에 이제 특히 이제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들이 사행성 이슈로 게이머들과 국민들의 지탄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는 사실 확률을 뭐 조작하거나 확률을 틀리게 고지를 해도 또는 고지를 안 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향후에는 이제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고 공개를 하는데 신중해지는 과거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공개를 했지만 이제는 정확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이제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게임사들이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바람직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 결국 우리나라 게임을 결국 사행성이라는 어떤 정말 대단히 좋지 않는 문화로 이제 또는 산업을 끌고 왔었거든요. 그렇죠. 마치 도박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다양한 어떤 확률형 아이템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좋은 효과가 향후에 발생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 의무 공개가 된다면 제도 안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중한 분위기, 그로 인해서 앞서 그 게임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었죠. 사행성에 관련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거쳐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면모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 공개 사실 된다고 해도 확률 자체 뭐 너무 낮은 거 다들 공감하실 테고 정확도 확인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추가적인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네. 향후에 이제 지금 일부 상당수의 게이머들이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는 컴플리트 가차라고 흔히 부릅니다만, 게임에 이제 여러 유료, 무료 아이템들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이걸 이제 컴플리트 가차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행성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로서 국민적 지탄을 좀 사실 받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NC소프트 게임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리니지류의 게임들이 사실 로또 1등보다 낫다. 이게 그 아이템들 사실 저는 리니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확률형 아이템을 뽑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대단히 낮아서 그 가치 금전적으로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일단 투입하는 게 한 2, 3억을 투입을 해야 이제 집행검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고. 게임 아이템 하나요? 그러니까 2, 3억을 넣어야 넣어야지 겨우 이제 만들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거죠. 확신도 아니에요? 확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행검 같은 경우 되게 가격이 한 8억, 9억인데 실제로 그걸 샀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안 파는 거죠.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2, 3억이고 그게 만들고 뭐가 또 붙나 보죠? 붙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런데도 이제 그걸 샀다는 사람은 이제 없는 거고 이제 부르는 가격만 있었다 이런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그걸 이제 컴플리트 가차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게 사실 빠져 있습니다. 게임 하나 때문에 집안이 집안의 생기가 좌우될 수 있겠어요. 아파트 한 채 값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향후 이제 이번에 이제 정보 공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난다면 이후에는 그래 컴플리트 가차의 문제라든지 낮은 확률의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부분을 개정하고 시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게임사들의 좀 지탄을 받아온 점도 되겠고 많이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요인 중에 하나였죠.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의무 공개라는 규제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역시 개선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게임 업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실 게임사들 참 어렵습니다. 실적 한파에 지금 뭐 규제 칼바람에 속속들이 좀 구조조정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 준비 중이었던 신작들도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지 요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점을 사실은 제가 2020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서 22년까지 코로나 특수를 누렸거든요, 게임 산업이. 네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뭐 한 2배 뭐 또는 50%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만 예, 예. 최대의 수혜는 그때 신작 개발에 올인했어야 됩니다. 아, 그때 했어야 된다. 네, 그걸 못하니까 지금 이런 후유증이 있는데 그때 제가 20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임원들의 막 상여금을 올리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네, 급여를 네. 올려. 그걸 제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신작 개발 그때 이제 돈잔치를 하지 말라라는 게 저희 주요한 메시지였습니다만 결국엔 돈잔치를 하는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어떤 결국에는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도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방만하게 지금 벌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모든 게임사가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그런 또 회사는 새로운 게임들을 계속 지금 개발을 하고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을 다양한 게임을 시도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만하게 프로젝트를 벌리는 것은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좋은 게임들 그리고 특히 새로운 장르를 테스트하거나 새로운 어떤 게임 방법을 집어넣거나 또는 새로운 BM을 넣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게임들을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또 이제 게임 개발을 효율화시켜야 되는 이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반대 최근에 했던 이런 어떤 경기가 하강되면서 게임 산업이 위축되면서 정반대로 가지 않을까. 즉 프로젝트를 또 무분별하게 다 정리해버리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정반대의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게임사들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미리 보내셨대요. 자, 그런데 참 게임사들이 쉽지 않은 흐름을 보냈어야 됐습니다. 뭐 임원 상여금이라든지 뭐 돈잔치 이런 표현까지도 쓰셨는데 이 낮은 좀 경영 수준이 문제가 됐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 잘 벌었을 때 신작을 미리 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뭐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게임사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갖고 효율적인 게임 개발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조언까지도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이제 하나 더 드리도록 할 텐데, 네, 게임 산업 뭐 침체기 겪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게 될 텐데요. 자, 게임 업계 올해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2년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작년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신작이 적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신작이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있었던 게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 많았기 때문에 2023년 올해에는 이제 새로운 신작들이 많이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콘솔에 대한 도전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콘솔에 대한 도전들이 이제 메이저 기업들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유럽의 어떤 게임쇼에서 큰 상을 받고 그때 화제가 됐었죠. 네, 대단히 화제가 됐었죠. 예. 사실은 엄청난 쾌거였습니다. 한국의 네. 게임이 콘솔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이거 생각보다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였군요. 왜냐하면 콘솔 쪽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산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실은 게임의 퀄리티는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또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쾌거를 이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게임들, 콘솔 시장을 도전하는 게임들이 아마 많이 지금 나오려고 지금 이제 곧 이제 발표가 시작될 겁니다만 콘솔 시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 게임의 메인 시장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예. 근데 모바일 게임이 제일 큰 시장이고 되게 두 번째 시장도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이나 어떤 유럽 각 가정마다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의 가정마다요. 네, 거의 애들이 있으면 다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할아버지도 미국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게임 문화 자체도 결이 조금 다르군요.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적 문화죠. 이제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콘솔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서 그 시장을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올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게임사들, 콘솔 시장을 도전하는 게임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침체기를 겪었던 게임 시장, 게임 업계 지금 뭐
최악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악의 시기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 너무나 좋은 시절을 겪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자금력이나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다 탕진하거나 소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극단적인 사례들, 예를 들면 뭐 데브 시스터스라든지 네네네. 몇 개의 좀 정리해고 과정이 조금 거칠게 되면서 그게 인식이 좀 강하게 남아있고. 그게 좀 남아있고, 최근에 뭐 이제 넷마블이 조금 이제 적자에 빠지면서 결국 이제 시장에 주는 그런 어떤 극단적 사례들이 충격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넥슨 같은 경우는 새로운 IP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매출도 여전히 성장세 있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확률 아이템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매출은 거의 2조 5천억 규모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어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 축적된 역량을 어떻게 지금 이제 게임 개발에 이제 쏟아 부을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과정이지, 게임이 지금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지도 않았고 아마 최악의 상태로 지금 당분간 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네.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미 산업적으로 기본기가 탄탄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소비재처럼 진폭이 그렇게까지 크고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의 게임은 상당히 일정하게 지금 오히려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고, 중국의 도전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과제인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한국 게임은 상당한 정도로 기반이 좀 다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중앙대학교 위정혜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근에 화제가 되는 챗GPT 그리고 AI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게임 업계 자세한 이야기를 위정은 교수 모시고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